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이제 절대군주가 몰락하고 왕당파를 제거하고 이제 온건 공화파인 지롱드파가 제거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프랑스군은 이제 계속 그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혁명에 소극적이고 혁명을 사보테지했던 군대 내외 귀족들, 이 귀족들, 군대 내외 귀족들이 이, 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돼서 프랑스군이 혁명군대로 바뀌고 의용군, 국민군, 의용군으로 되게 되면서 혁명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죠. 그러면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해서 프랑스 안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이제 프랑스 바깥으로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로도 가고 벨기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승리를 함으로써 이 외국의 반혁명 세력에 의한 국내 반혁명 세력의 연대가 깨지면서 국내 반혁명 세력이 아,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혁명 세력은 이제 힘을 강화하는 즉 혁명이 확산 강화되고 안정화돼서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제 프랑스가 자국의 방어를 차원을 넘어서 어, 절대군주제를 그 붕괴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의 혁명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외국에까지 이제 결국은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 정신을 전파한다는 건 좋은데 결국은 그 외국에 가서 그 침략을 점령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그 자치 권력을 외국군에 친일받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혁명 정신의 전파와 군사적 침략이라는 게 서로 상충됩니다. 결국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프랑스 혁명 정신을 전파한다더라도 점령군으로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는 어떤 외국과의 관계에서 유럽의 군주들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계속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이제 힘이 약화됐기 때문에 영국이 드디어 나서서 영국이 이제 반불 동맹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국내의 그 구세력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국제 전쟁으로 비화가 됩니다. 이처럼 전쟁이 확대되면서 프랑스 군대의 그 승리도 점차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반혁명 세력이 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반란이 서부의 방대 지방에서의 반란입니다. 이런 그 반란을 막기 위해서 약 30만 명의 모병을 하면서 실제로 강제 동원을 하게 됩니다. 방대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모병에 반대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무장 농민들이 이 폭동은 카톨릭 세력의 선동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제를 유지하려는 카톨릭과 봉건 세력들이 농민들의 그 불만을 조직해서 대규모 어, 반란으로 이끌어갑니다. 프랑스 혁명은 사실상 카톨릭을 부정했기 때문에 카톨릭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를 습격하고 성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카톨릭은 프랑스 혁명을 불사하기 위해서 유럽의 다른 카톨릭 국가와 함께 군대를 파견하고 프랑스 내 카톨릭 신자에게 이제 반란에 나서도록 선동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경제 세상이 악화되자 이러한 선동이 농민들한테 많이 먹혔고요. 그래서 그중에 카톨릭의 세력이 강한 방대 지방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 기본법이죠. 그래서 카톨릭의 탄압에 대한 반대한 세력들이 왕당파와 연합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전쟁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자기 스스로 이제 카톨릭 왕당 군대라고 불렸고, 왕당파는 백색군, 혁명파는 청색군. 마치 러시아 혁명 때의 그 반혁명군, 백색 군대하고 똑같죠. 백색 군대, 적색 군대. 1793년에 본격적으로 반란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1801년에 나폴레옹 시대에 이 반란이 진압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30만에서 40만 정도의 사망됐다고 보고요. 다른 지역의 반란과도 관련이 있고, 이것들을 이제 서부 전쟁이라고 또 되고, 이 중에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처참한 살육이 있었고 민간인 철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해석시키는 일인 거죠. 그 프랑스 혁명에서 혁명 정부가 사실 농민을 포함한 이런 반란군들, 군대뿐만 아니라 뭐 억울하게 죽인 농민들도 있겠죠. 학살당한 농민들. 그래서 수치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상당 부분 금기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반란들이 지방 일대로 번져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제적 원인이 있겠죠. 생활 필수품 통제 정책을 일부 완화해서 고가 식량 가격이 폭등을 하고 국가가 강제로 유통시킨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들이 이러한 것들을 폐지를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정규군 귀족 중심의 정규군과 프랑스 의용군 간의 이러한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귀족 중심들의 군인들이 이 반란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란과 반혁명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제 이 반혁명 세력을 처형할 재판소가 설치가 되고 그 혁명의 중심인 파리 꼬뮌의 감시위원회 중에 고발 이런 거죠. 그다음에 망명자들을 처벌하는데 이걸 입법상 사망자로 간주하고 재산을 몰수를 하고 교육하며 사형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혁명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공안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공안위원회는 강경파, 산악파와 그다음에 중간파, 평원파에 의해서 공안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혁명 정부의 통화인 아시나를 강제 유통을 하고 그다음에 곡물과 밀가루의 최고 가격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유층에 대해서 강제로 공채를 사게끔 해서 공채를 그 채권 발행을 하죠. 그래서 군대에 국방비 재정을 마련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이 혁명의 과격화가 진행되면서 온건파들이 반발하는데요. 온건파인 지롱드가 혁명재판소에 이제 산악파 마라를 고발을 합니다. 아직은 이때까지 그 국민공회에서 지롱드파가 다수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파인 산악파는 파리 꼬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파리 꼬뮌은 파리의 무장 민중들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파리 꼬뮌의 대표자들이 지롱드파를 비난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지롱드파를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파리 꼬뮌들의 노력이나 지롱드파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지롱드파가 일부 어, 후퇴를 하면서 마라가 석방이 됩니다. 이 지롱드파들은 파리 꼬문을 중시로 한 산악파, 강경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롱드가 다수인 국민공회에 반대했다는 음모를 혐의로 해서 이들을 신문할 12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위원회가 조사를 통해서 산악파의 강경파, 에베리가 최고 강경파이죠. 어, 파리의 민중들의 폭동을 선동하고 했는데 이 에베르를
투옥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룡두파와 산악파가 대결했는데 이 산악파가 의회에서 승리하면서 지룡두파가 설치한 10인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악파의 에바르가 석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룡두파가 다시 이 10인위원회의 폐지를 원상 회복시키고 다시 이거를 부활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의회 투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룡두파가 산악파를 제거하기 위한 12위원회는 폐지가 됩니다. 이게 폐지된 직후에 지룡두파의 29명을 체포를 하는 그러한 결의가 국민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중간파들이 이 혁명의 과격화에 따라서 급진화에 따라서 자꾸 산악파의 입장을 쓰면서 이런 결의가 되면서 결국은 산악파의 주도로 국민 방군이 의회를 포위하고 파리를 장악하면서 지룡파들을 색출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산악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룡두파가 파리의 시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파리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저항을 하면서 이 파리의 무상계급들은 무장한 시민들입니다. 이들이 저항을 하면서 오히려 파리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산악파가 어, 지룡두파, 온건파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산악파의 정신적 지주이며 과격한 대중선동가인 마라가 암살당하자 이거를 빈도로 해서 산악파는 더욱더 권력을 강화하고 공포정치로 나아가는 공안위원회를 설치가 되고 그 핵심이 이제 로베스 피에르가 됩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국경 지방을 제외한 곳곳에서 이 반란 상태가 이루어지고 경제량도 가중되고 반혁명 세력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즉각 숙청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해서 공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